사무엘 리틀은 2012년 9월 켄터키의 한 노숙자 보호소에서 경찰이 그를 체포하러 왔을 때 경찰과는 이미 낯익은 사이였습니다. 사무엘 리틀은 어릴 때부터 범죄를 저질러온 상습 범죄자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절도와 주거 침입으로 시작했지만 곧 납치와 폭행, 그리고 결국에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DNA 기술이 아직 초기 단계였던 시절에 범죄를 시작한 많은 범죄자들처럼 사무엘 리틀 역시 이러한 과학 수사 기법이 자신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약 혐의로 캘리포니아 경찰이 그의 DNA를 채취한 후에야 연쇄 살인범으로 밝혀졌습니다. 사망하기 전에 리틀은 35년에 걸쳐 93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리틀은 정확히 누구였으며 무엇이 그를 미국에서 가장 무서운 살인마 중 한 명으로 만들었을까요? 이 다큐멘터리에서 우리는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연쇄살인을 저지른 사무엘 리틀의 끔찍한 사건을 조사하면서 이러한 질문들과 더 많은 것들을 탐구하고자 합니다. 사무엘 리틀은 1940년 6월 7일 조지아주 레이놀즈에서 태어났으며 이곳은 애틀랜타에서 남쪽으로 약 60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그의 본명은 사무엘 맥도웰입니다. 1940년 당시 레이놀즈의 인구는 겨우 871명에 불과했으며 많은 주민들이 지역 철도 조차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리틀의 어머니인 베시 메이 리틀은 그가 태어났을 때 겨우 16세였습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감옥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작가 질리언 로런은 자신의 저서 괴물을 보라,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살인을 저지른 연쇄살인범과 마주하다에서 리틀이 사망하기 전 그와의 광범위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베시 메이가 자신의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집에서 출산했다고 설명합니다. 출산은 매우 힘들고 위험했으며 베시 메이는 결국 리틀이 아직 아기였을 때 그를 포기했습니다. 리틀은 이후 오하이오주 로레인이라는 마을에서 그의 친조부모인 헨리와 페니 맥도웰에게서 자랐습니다. 모든 기록에 따르면 베시 메이와 리틀의 19살이던 아버지인 폴 맥도웰은 한 번도 연인이었던 적이 없었고 리틀이 태어나기 전이나 후에도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리틀은 자신이 조부모님의 막내 아들이라고 믿으며 자랐습니다. 그의 친아버지는 1945년 전쟁에서 돌아온 후 결혼하여 7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리틀은 그들이 자신의 이복 형제가 아니라 조카들이라고 믿었습니다. 리틀의 삶은 힘들었습니다. 조부모님은 리틀을 사랑했지만 자신들의 자녀들은 대부분 이미 다 자란 상태였고 조부모님은 신생아를 돌보는 일에 적응하기 어려워했습니다. 리틀은 어린 시절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자주 괴로워하며 대부분 배고팠습니다. 리틀이 형제라고 생각했던 대부분의 맥도웰 자녀들은 리틀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신들의 자녀들을 리틀보다 훨씬 더 잘 대했습니다. 학교에서 리틀은 성적도 좋지 않고 공부에도 흥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트럼펫을 시작했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야구를 하고 싶어 했다고 전해지지만 연습에 제때 참석하지 못했고 결국 이 기회도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리틀은 삼촌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것이 한 번의 일이었는지 아니면 어린 시절 내내 계속된 문제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리틀은 8살에 범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동네 차량의 보닛을 열고 배터리를 빼내어 한 개당 75센트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렵 리틀은 주변 여성들과 소녀들의 목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리틀은 나중에 수사관들에게 학교에 있을 때 유치원 선생님이 자신의 목을 만지는 모습을 보고 처음으로 발기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에 대한 집착은 곧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체포된 후 리틀은 자신을 놀리면서 목을 쓰다듬던 한 학급 친구를 죽이는 꿈을 꾼 적이 있다고 경찰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10대 시절 그는 범죄 실화 잡지를 보다가
목이 졸린 젊은 여성의 사진 화보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후 그 사진을 벽에 붙여두고 그 18살 여성의 목이 아름답다고 말했습니다. 1954년 초 13세의 나이 에리틀은 자전거를 훔치다 적발되어 오하이오주 랭커스터 근처에 있는 소년 교정 시설인 소년 산업학교에 보내졌습니다. 그는 조부모의 성으로 등록되었고 입소 카드에는 그의 어머니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교점학교에서 학생들의 하루는 학습과 육체 노동으로 똑같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감방이 아닌 기숙사 같은 코티지에서 살았고 각 코티지는 나이가 많은 소년이 감독했으며 인종별로 분리됐습니다. 학교는 개방형 시스템, 이념에 따라 설립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들은 거의 독립적으로 생활했고 부진의 농장에서 재배하고 수확한 농작물로 직접 요리하며 자급자족했습니다. 그들은 직접 요리하고 옷을 바느질하며 수선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대잔장이, 목공, 구두 제작, 재단과 같은 흥미로운 직업 교육도 제공했습니다. 경비원은 없었고 하우스 페어런트라 불리는 나이 많은 남학생들만 있었습니다. 권투와 교련대를 포함한 과외 활동도 제공되었습니다. 학생들의 목표는 징계 보고서를 최대한 적게 받고 본질적으로 모범적인 행동으로 점수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더 모범적으로 행동할수록 집에 더 빨리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틀은 곧 문제아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말대꾸를 하고 싸움을 벌였으며 그 결과 자주 농장일에 배치되었습니다. 조사들은 곧 13살 리틀이 보상이나 처벌의 위협에 전혀 동기부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나쁜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15세 소년원에서 약 19개월을 보낸 후 석방되었습니다. 바로 이 무렵 그는 자신의 부모님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사실은 조부모였고 폴이 형이 아니라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소년원을 나온 후 리틀은 계속해서 파괴적인 범죄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1957년 16세의 나이에 세탁소에 침입해 양복 2벌과 모자 하나를 훔친 사건 이후 그는 오하이오주 교정원에서 17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곳에서 동료 수감자가 그에게 권투를 가르쳤습니다. 그는 이미 키가 약 180cm였고 빠르고 힘이 셌으며 아직 성인이 아니었지만 위압감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머신건으로 불렸습니다. 리틀은 수감되어 있는 동안 예술에 대한 자신의 관심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재소자가 리틀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했습니다. 대신 그 재소자는 리틀에게 그림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나올 무렵 그는 유망한 예술가이자 떠오르는 파이터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후 몇 년 동안 리틀은 법적 문제를 더 많이 겪게 됩니다. 그는 1965년 25세의 나이로 가석방되었고 출소 후에는 그의 할아버지 헨리와 함께 로레인에 있는 제철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일이 싫었지만 참고 견디며 자신의 복싱 경력이 곧 성공하길 바라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그는 제키 펠러린이라는 기혼 여성을 만났습니다. 나중에 자신의 결혼과 이후의 장기적인 관계를 되돌아보며 리틀은 대부분의 남성과 달리 자신은 여성의 목을 보며 성적으로 흥분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소중한 여성을 해치지 않으려 그들의 목을 바라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리틀과 제키 그리고 이후의 여자친구들과의 성생활은 별로 만족스럽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1960년대 후반 거의 목을 졸라 죽일 뻔한 여성을 폭행한 후 리틀과 그의 아내는 베시 메이가 살고 있던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이동했습니다. 아들이 감옥에 있던 걸 알게 된 베시 메이는 리틀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이 운영하는 하숙집 방을 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곧 오하이오로 돌아왔고 리틀은 여전히 그 폭행 사건으로 수배 중이었습니다. 결국 그 혐의는 기각되었지만 제키는 이미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 후 몇 년간 리틀은 더 방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여러 주를 떠돌며 묘지 노동 등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그가 여행을 더 자주 하면서 점점 법적 문제에 더 자주 휘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음주운전, 사기, 상점 절도, 성매매 권유, 무장 강도, 강간, 가중 폭행 등으로 8개 주에서 체포되었습니다. 1975년까지 그는 11개 주에서 26번이나 체포되었습니다. 메리 브로슬리는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출신의 33세 기혼 여성으로 두 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1970년 6월 가족에게 팔머를 떠나 보스턴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한 후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습니다. 1970년 새해 전날 밤 마이애미의 한 바에서 그녀는 리틀을 만났어요. 두 사람은 대화하며 술을 몇 잔 마셨습니다. 그녀는 리틀에게 가족이 자신의 음주 문제로 맞섰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는 결혼과 자녀를 뒤로하고 무언가를 찾으러 떠났지만 자신도 무엇을 원하는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리틀과 차를 타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미국 국도 27호선을 따라 에버글레이즈로 차를 몰아 외진 곳에 멈췄습니다. 수사관들에 따르면 메리는 리틀 무릎 위에 앉아 그의 목에 걸린 체인으로 장난치다 리틀이 갑자기 손을 뻗어 목 졸라 죽였습니다. 그녀가 죽자 그는 시신을 얕은 무덤에 묻었습니다. 리틀은 나중에 FBI에게 이것이 자신의 첫 번째 살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 텍사스 레인저에게 마약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메리의 시신은 약 23일 후에 발견되었지만 2000년이 되어서야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2017년에 치과 기록을 통해 그녀의 이름이 밝혀졌습니다. 그녀의 사망은 즉시 분류되지 않았지만 1982년에 사건이 재조사되었고 그녀의 죽음은 타살로 간주되었습니다. 리틀은 피해자들을 목졸라 살해한 후 시신 위에서 자위 행위를 했기 때문에 초크 앤 스트로크 킬러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리틀의 피해자는 모두 여성으로 많은 이들이 취약했고 자백한 93명 중 약 68명이 흑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끔 다른 인종도 살해했습니다. 피해자 중 일부는 성매매 종사자였고 다른 이들은 마약 중독자나 빈곤층이었습니다. 가족이 없는 이들도 있었고 일부는 정신적 장애가 있었습니다. 피해자 중 최소 한 명은 트랜스젠더 여성이고 일부는 신원미상 여성으로 남아있으며 많은 시신도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메리 로슬리 살해 몇 달 뒤 리틀은 다시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로 돌아왔습니다. 1971년 5월 28일 그는 주유소를 털다가 체포되었고 그해 9월에 여전히 수감 중이던 그는 추가로 남색 및 가중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이하게도 리틀은 강도 사건 당시 여자친구 루시 마데로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과정을 목격했고 형량을 줄이기 위해 남자친구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려 했습니다. 한 여성 아우렐리아 진 도시는 루시의 계획을 알게 되었고 리틀에게 이를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리틀은 이 여성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진의 말을 믿을 이유가 없었지만 그녀의 말을 신뢰하는 듯 보였고 곧 그녀가 말한 것이 사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루시는 1972년 3월 열린 재판에서 리틀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지만 진이 그의 편에서 증언했다고 전해지면서 리틀은 완전히 준비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그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진과 리틀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진은 리틀보다 약 27세 연상이었고 리틀은 한번 그녀를 미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표현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들의 관계는 잘 맞았습니다. 진은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며 두 사람의 생계를 책임졌고 심지어 리틀에게 훔친 물건을 어떻게 작물로 처분하는지도 가르쳤다고 전해집니다. 리틀이 여전히 떠돌이 생활을 하며 제대로 된 직업을 오래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작물 거래가 두 사람이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때 페니 맥도웰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1년 후인 1973년 애시 메이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진은 1988년 그녀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리틀과 함께했습니다. 두 사람은 미국을 여행하면서 자신들에게 맞는 일상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값싼 모텔에서 쉬었고 리틀은 진을 재운 뒤 어둠 속으로 나가 살인 행각을 이어갔습니다. 1971년과 1972년 사이에 리틀은 추가로 4명의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록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리틀은 일부 피해자들을 살해했다고 자백했고 그들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1971년 마이애미에서 리틀은 린다라고 불리는 여성을 살해했는데 그녀는 약 22세의 흑인 여성으로 묘사됩니다. 그는 이후 약 18세로 알려진 트랜스젠더 여성 마리안 또는 마리안느를 살해했습니다. 그녀는 리틀과 바에서 여러 번 만났고 리틀이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그녀는 면도 거품이 없다는 걸 알았고 리틀이 같이 사러 가자고 했습니다. 텐을 산 뒤 그는 마리안느와 27번 고속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달렸습니다.
그는 에버글레이즈 쪽으로 차를 몰고 가다가 늪이나 강으로 이어지는 비포장 도로로 들어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신을 진흙탕 물속으로 끌고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마리안느의 시신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으며 그녀의 신원도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직후 리틀은 공군과 관련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이름 모를 흑인 여성을 공격해 살해했고 1972년에는 메릴랜드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백인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약 20세에서 25세 사이였으며 매사추세츠 출신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피해자 몽타주는 그렸지만 그녀의 이름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리틀이 자백한 93건의 살인 중 60건은 경찰에 의해 공식적으로 그와 연관되었지만 2012년에 체포되었을 때 그는 단 8건만 기소되었습니다. 8건 중 첫 살인은 1982년 10월 30일 새 애니리 스튜어트가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리틀에게 목 졸려 살해당한 사건입니다. 그녀의 시신은 그로브시티 숲에 묻혔습니다. 1984년 그는 바에서 만난 21세의 메리조 페이튼을 살해했습니다. 리틀은 이후 그녀를 버려진 공장으로 데려가 목을 졸라 살해한 뒤 그녀의 시신을 계단 아래로 던졌습니다. 그녀의 유해는 그해 7월 사망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발견되었습니다. 1987년 여름 41세의 캐롤린다 알포드의 시신이 캘리포니아 LA의 한 골목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허리 아래로 옷이 벗겨진 채 구타를 당했지만 사인은 목졸림이었습니다. 1989년 8월 리틀은 35세의 오드리 넬슨 에버렛의 시신을 LA의 한 나이트클럽 뒤에 두고 갔습니다. 캐롤 알포드와 마찬가지로 오드리 역시 허리 아래로 옷이 벗겨진 채 머리 부위를 구타당한 후 목이 졸려 숨졌습니다. 피부에 남은 도로 화산 자국은 그녀가 죽기 전 거친 표면에 끌려갔음을 시사했으며 척추뼈가 부서지는 등 광범위한 부상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달 46세의 과달루페 아포다카의 시신이 버려진 자동차 정비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한 소년이 창문을 들여다보다가 유해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살인범이 그녀의 가슴 위에 무릎을 꿇고 목을 졸라 숨지게 했고 이로 인해 발작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선 두 피해자처럼 그녀도 허리 아래는 알몸이었습니다. 다음해 7월 28일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그달 초에 실종된 30세 여성 제나 마리 존스가 아칸소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어부가 미시시피 강가에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리플이 자백했을 당시 그는 제나가 28세 또는 29세 정도의 성매매 여성이라고 주장했고 멤피스의 한 호텔에서 그녀를 태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차 안에서 그녀를 목졸라 살해하고 아칸소주 강가에 버렸습니다. 제나는 2022년에 마침내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리틀이 살인 혐의로 기소된 마지막 두 피해자는 로즈 에반스와 드니즈 크리스티 브라더스입니다. 로즈는 1991년 8월 클리블랜드에서 살해당했을 때 32세였습니다. 리틀은 그녀를 차에 태운 뒤 차량에서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빈터에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드니즈는 32세로 두 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1994년 2월 텍사스 오데사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으며 한 달 전에 실종 신고가 접수됐었습니다. 또한 리틀의 자백 중에는 피해자가 아직 어떤 시신이나 실종자 사건과도 연결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리틀에 따르면 1982년 가을 그는 뉴올리언스에서 흑인 여성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녀는 30세에서 40세 사이였고 키는 5피트 8인치에서 5피트 9인치 약 173, 175cm였으며 몸무게는 약 160파운드, 약 73kg이었습니다. 그녀는 앞쪽에 단추가 달린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중간 길이었다. 그는 그녀가 생일 파티에 참석하고 있던 클럽에서 만나다고 주장했고 자신이 그녀에게 태워주겠다고 제안했으며 그녀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리틀은 그 여성이 몸이 아픈 어머니와 살았고 자신에게 집 열쇠를 줬던 것을 기억하지만 이유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리틀은 결국 그 여성을 숲이 우거진 지역으로 데려가 그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두고 떠났습니다. 2년 후 LA에서 리틀은 키가 작고 체격이 다부진 흑인 여성을 목졸라 살해했습니다. 그는 이후 I-10 고속도로 옆 서비스 도로에서 시신을 성적으로 학대한 뒤 그녀의 시신을 언덕 중턱까지 끌고 가버렸습니다. 1984년 후반 로레인에서 신시내티로 운전하던 중 리틀은 히피 스타일의 금발 백인 여성을 만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약 25세 정도에 키는 5피트 6인치에서 5피트 7인치, 몸무게는 약 130파운드에서 170파운드 사이였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리틀에게
어머니가 있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까지 데려다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켄터키주 코빙턴 지역에서 리틀은 비포장 도로를 따라 언덕 꼭대기로 차를 몰고 올라가 자신의 차 뒷좌석에서 그 여성을 목졸라 살해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시신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1993년 그는 또 다른 40세 흑인 여성을 목졸라 살해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키가 약 5피트 5인치였고 몸무게는 110에서 120파운드 정도였으며 긴 가발을 썼지만 실제 머리카락은 짧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리틀은 그 여성이 19, 23세 아들을 두고 있었고 자신이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모텔방에서 그녀를 목졸라 살해했다고 기억했습니다. 살인 후 그는 도시 외곽의 외진 도로로 차를 몰고 가서 그녀의 시신을 가파른 비탈 아래로 굴렸습니다. 수사관들은 그녀의 시신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리틀은 1992년 또는 1994년에 아칸소주 리틀록에서 24세의 흑인 여성을 목졸라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키가 5피트 57인치, 몸무게는 약 200파운드라고 했습니다. 그는 며칠간 그녀와 함께 지내며 물건을 훔쳤고 그녀의 이름이 아마 루스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옥수수밭 근처에 두고 떠났습니다. 아직 특정되지도 확인되지도 않은 피해자들 가운데 마지막은 1996년 LA에서 리틀이 살해한 백인 여성입니다. 그는 그녀가 키 5피트 1인치, 몸무게 110파운드라고 했습니다. 빈집의 욕실에서 그녀를 살해한 후 그는 그녀의 옷을 벗기고 시신을 성적으로 학대하려 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시신을 욕조에 앉힌 채로 두고 현장을 도망쳤습니다. 리틀이 주유소 강도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그는 다시 범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976년 9월 11일 한 여성이 한 집의 문을 두드리며 반복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허리 아래로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 손이 전기 코드로 뒤로 묶여 있었습니다. 경찰이 곧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프리멜라 케이 스미스라고 신원이 확인된 여성은 경찰에게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리틀에게 태워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전기 코드로 뒤에서 목이 졸리고 그의 차에 강제로 태워져 의식을 잃을 때까지 구타당하고 강간당한 끔찍한 일을 겪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리틀은 현재 36세로 경찰이 현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그의 차량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차 안에 파멜라의 장신구와 옷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성을 강간하지 않았고 때렸을 뿐이라 주장했으나 결국 체포되어 강간 의도 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는 카운티 구치소에서 3개월만 선고받았습니다. 현대의 수사관들은 리틀이 파멜라의 생활 방식 때문에 더 짧은 형을 선고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건 기록에는 그녀가 헤로인 중독자였고 법정 출두에 신뢰할 수 없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1980년대 초 적어도 법정 문제에 있어서는 리틀에게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1982년 10월 미시시피주 파스카골라에서 22세의 성매매 여성 멜린다 라프리가 실종된 직후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9월 목격자들이 사무엘 리틀로 확인한 남성의 나무 패널 스테이션 외건에 타는 것이 마지막으로 목격됐습니다. 멜린다의 시신이 발견된 한 달 후 리틀은 그녀의 살인사건과 2명의 다른 성매매 여성에 대한 폭행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답답하게도 대배심은 그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오늘 2가지 이유로 사건이 지연됐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정확한 사망 시각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배심원들이 많은 증인들, 특히 성노동자였던 이들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석방 후 리틀은 재기소됐습니다. 26세의 지적장애 여성인 패트리샤 앤 마운트의 시신이 들판에서 알몸에 멍이 든 채 발견된 후 리틀은 플로리다로 인도되었습니다. 목격자들은 패트리샤가 리틀과 술을 마셨고 마지막으로 그 남자의 차에 타는 것을 봤습니다. 그 차는 멜린다 라프릭스 사건에서 목격된 나무 패널 스테이션 외건과 같았습니다. 게인즈빌 서는 재판에서 섬유 분석가가 패트리샤의 옷에서 발견된 머리카락이 리틀에게서 채취한 두발과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증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분석가는 반대 신문에서 두 사람이 서로 부딪히면 머리카락이 옮겨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검찰과 법집행기관의 큰 실망 속에 배심원단은 1984년 1월 에리틀에게 패트리샤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들은 30분 만에 평결을 내렸습니다. 리틀의 자유는 잠시뿐이었습니다. 1984년 10월 그는 다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샌디에이고에서 그는 두 성매매 여성 살인 미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한 달 간격으로 거리에서 납치됐습니다. 두 여성 모두 같은 버려진 흙밭으로 끌려가 폭행과 목졸림을 당했습니다. 첫 번째 여성인 22세의 로리 바라스는 쓰레기 더미 위에 버려진 채 죽을 뻔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두 번째 여성은 리틀 차 뒷좌석에서 의식 없이 발견되고 리틀은 그때 체포됐습니다. 두 사건은 함께 재판을 받았으나 배심원단이 판결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리틀은 중상해를 동반한 폭행과 불법 감금이라는 경미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실제로는 2년 반만 복역한 뒤 1987년 2월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는 이후 LA로 이주했으며 그곳에서 최소 10명의 여성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중 일부 사건으로는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캐롤 알포드, 오드리 넬슨, 과달루페 아프다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991년 리틀은 오하이오주 로레인에서 담배 한 갑을 훔치고 도주하려다 한 사람을 때린 혐의로 체포되어 중강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후 2006년까지 그는 절도, 상점 절도, 도난, 음주운전 등으로 7개 주에서 여러 차례 법정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살인은 2005년에 미시시피주 투펠로에서 낸시 캐롤 스티븐스라는 여성을 목졸라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2년 후 그는 LA에서 코카인 소지 혐의로 체포되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법원이 명령한 재활 프로그램에 참석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리틀은 경찰을 피해 다녔지만 2012년 9월 결국 켄터키주 루이빌의 한 노숙자 쉼터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근처 편의점에서 ATM을 사용한 후였습니다. 곧이어 그는 도망쳤던 마약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캘리포니아로 송환되었습니다. (2012년 9월 5일)에 체포된 후 리틀의 DNA가 채취되었습니다. 곧 그의 DNA가 LA에서 발생한 세 여성 과달루페 아부다카, 오드리 에버렛, 캐롤 알포드의 살인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2013년 1월 7일 그는 3건의 살인 혐의로 기소됐으나 자신의 DNA가 피해자 시신에서 발견됐음에도 이 여성들을 본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머지않아 수사관들은 리틀이 19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걸쳐 수십 건의 살인사건과 관련해 조사받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멜린다 라프릭스 사건도 다시 열려 파스카굴라에서 재수사되었습니다. 짧은 재판 끝에 리틀은 캐롤 알포드, 오드리 에버렛, 과달루페 아부다카의 사망에 대해 1급 살인 3건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가석방 없는 3차례 연속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압도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결백을 주장했지만 이번에는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2018년 리틀은 드니즈 크리스티 브라더스 살인 사건을 인정했습니다. 그 다음 해 그는 4명의 여성 애니 스튜어트, 메리조 페이튼, 로즈 에반스 그리고 당시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던 제나 존스의 살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4번 연속 종신형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리틀은 2020년 12월 30일 사망할 때까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립교도소에서 형을 복역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연쇄 살인범의 건강이 교도소에서 마지막 몇 년 동안 크게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당뇨병, 심장질환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휠체어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는 80세였습니다. 리틀은 죽기 2년 전인 2018년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그 해에 제임스 홀랜드라는 텍사스 레인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홀랜드는 리틀의 피해자 가족들에게 정의를 찾아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법 집행관들은 죄수에게 친절히 대하며 친구처럼 대화했습니다. 그들은 가족과 스포츠를 이야기했고 홀랜드는 방문 때마다 리틀이 좋아하는 아침 식사를 챙겼습니다. 홀랜드는 항상 리틀을 샘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리틀의 가족이 어린 시절에 붙여준 애정어린 별명이었습니다. 그 살인범은 레인저를 신뢰하게 되었고 84번째 살인 이후로는 더 이상 횟수를 세지 않았지만 그 후에도
범행이 더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폴란드는 결국 18개월 동안 650시간에 걸친 인터뷰를 통해 리틀로부터 93건의 자백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리틀은 수사관들이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게 직접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당국은 리틀이 자신의 살인에 대해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피해자들을 정확하게 묘사했고 가족 구성원에 대한 언급을 포함해 온갖 세부 사항들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가령 그들이 입고 있던 옷, 몸에 있던 자국 등도 기억했습니다. 한 경찰 경사는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어떤 것들은 그가 너무 또렷이 기억해서 무서울 정도였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이름과 얼굴을 압니다. 그러나 수사 당국은 리틀이 범죄를 말할 때 후회의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살인 사건들을 매우 무덤덤하게 대했고 때로는 그것에 대해 웃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때에는 그는 너무 흥분해서 말을 빠르게 하기도 했는데 그 때문에 당국이 그의 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는 홀랜드에게 피해자는 살기 위해 싸우고 있었고 나는 쾌락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LAPD 미제 사건 담당 형사팀 마르시아는 믿기 힘들겠지만 경력에서 진정한 악을 마주치는 일은 몇 번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의 눈을 보면 저는 순수한 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형사들은 이 연쇄 살인범을 카리스마 있는 사이코패스로 묘사하며 희생자들을 목졸라 죽이기 전에 구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너무 강하게 주먹을 휘둘러서 한 희생자의 복부를 때렸을 때 그녀의 척추가 부러졌습니다. 초기 재판에서 검찰은 리틀이 전적으로 성적 동기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며 많은 수사관들은 그가 강간범이라고 불리는 것을 싫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발기 문제로 인해 누구도 강간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당국은 그가 시도했고 실제로 일부 희생자를 강간하기도 했다고 믿었습니다. LA 카운티 검사 베서니 실버먼은 그가 성적 만족을 얻는 방식은 목을 조르는 동안이라고 관찰했습니다. LAPD 형사 미치 로버츠는 2013년 스타 애드버타이저와의 인터뷰에서 리틀이 오랫동안 잡히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그의 떠돌이 생활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특별히 기억에 남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버츠는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리틀의 전과 기록이 100페이지가 넘는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56년 동안 24개 주에서 저지른 범죄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100번이나 체포됐어서 불구하고 그는 평생 동안 결국 10년이 채 안 되는 기간만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매번 석방될 때마다 다시 살인을 저지르러 돌아가곤 했습니다. 검사 베스 실버먼은 전국의 여러 기관들이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아주 점잖게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리틀이 자백한 93건의 살인은 게리 리지웨이, 테드 번디, 존 웨인 게이시와 같은 악명 높은 연쇄 살인범들의 살인 건수를 훨씬 능가합니다. 자신의 살인에 대해 리틀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 사람은 없었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유일하다고 느끼지만 그게 영광스럽진 않아. 그건 저주야. 리틀이 계속 살인을 저지른 큰 이유 중 하나는 그가 공격한 여성들 때문이기도 해. 가난하고 취약하며 그리워해 줄 사람이 없는 흑인 여성들이었고 그들의 직업과 생활 방식은 위험도가 높았으며 경찰, 배심원, 그리고 법원 모두로부터 봉정받을 가치가 없다고 여겨졌지. 범죄학자 스콧 본드는 만약 이 여성들이 부유한 백인 여성 사격의 인사들이었다면 이 사건은 미국에서 가장 큰 뉴스가 되었을 것이라고 언급했어. 하지만 그의 목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 리틀은 자신이 오랫동안 범죄를 저지르고도 어떻게 들키지 않았는지 질문받았을 때 어느 순간 스스로도 이 점을 인정한 것처럼 보였어. 그가 피해자를 찾으려고 돌아다녔던 동네들은 가난, 살인, 약물 남용이 만연한 곳이었는데 이에 대해 그는 이렇게 대답했어. 나는 내 세계로 들어갔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네 세계로 들어가지 않을 거야.